잃어버린 영광, 한국을 다시 배운 나라들 10부작 시리즈 제7편 남미에서 가장 평화롭던 나라, 한국의 국가 전략 앞에서 흔들리다 우루과이 편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고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가장 먼저 복지 국가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의 작은 프랑스라 불리며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루과이가 단 한 번의 한국 회의실 상황을 보고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단지 부자가 되려고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루과이가 믿어왔던 국가 전략의 기준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루과이 회의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우루과이 정부 청사 6층, 창문 너머로는 몬테비데오의 바다가 보이고 탁자 위에는 정리된 문서와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었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루과이 정부에서 중장기 국가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마르틴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국가 운영의 기준이 한 번의 한국 방문으로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의 회의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급한 안건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규정합니다. 급하지 않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고, 문제가 없다는 말은 지금 당장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군부 쿠데타의 기억도 비교적 빨리 정리됐고, 정권 교체는 민주적인 투표로 이루어졌으며, 치안 지표와 민주주의 평가는 늘 상위권이었고, 외국 전문가들이 오면 항상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우루과이는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략을 담당하는 제 역할 역시 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정책 문서의 단어들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급격한 변화 대신 단계적 조정, 도전적인 목표 대신 지속 가능성, 위험, 감수 대신 사회적 합의. 저는 이 모든 것이 성숙한 국가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례 회의가 끝나갈 무렵 외교협력 담당 부서에서 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공기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긴장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관심 정도였습니다. 초청 내용은 한국의 국가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회의를 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 참관하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산업 투자 제안입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관입니다. 배우라는 말도 없었고 도입하라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짧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위기 대응 때문에 한국까지 갈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는 느리지만 안정적이었고, 사회는 조용했고, 국민 불만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은 필수 일정이 아니라 참고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확인만 하고 오면 되겠지. 한국이 왜 그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는지, 왜 위기 대응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 배경 정도만 보고 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다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바다, 규칙적인 도시, 급할 것 없는 풍경. 이 나라에는 위기를 상정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위기가 없다는 전제가 국가 전략에서 얼마나 위험한 가정인지를. 그리고 한국의 회의실에서는 이 전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회의실에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 않은 나라다. 하지만 그 믿음이 곧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업무 메일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관찰이나 배움도 아니고 도입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 측 초청 문서에는 협력이라는 단어도 도입이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 위기 대응 시뮬레이션 회의 참관.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에는 전쟁도 없었고 급격한 경제 붕괴도 없었으며 사회적 갈등 역시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은 국가 전략 차원의 출장이라기보다는 외교 일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표단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이 왜 항상 위기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전제. 대표단 구성 역시 긴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난 담당자가 아닌 기획구동 중심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동료인 디에고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한국은 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잖아요. 우리랑은 문화가 많이 다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니까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분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거리 두기였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을 거라는 무언의 결론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예상보다 조용했고 동선은 놀라울 만큼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이네요. 도시 관리가 잘 되어 있군요. 그냥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정부청사 내상황대응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저는 이 방문을 한국식 행정문화 체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아주 사소한 차이 하나를 느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기자도 없었고 프레젠테이션용 대형 스크린도 없었으며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성과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보통 이런 국제 참관 회의에서는 성과를 먼저 보여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예측이 모두 틀렸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순간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 그 말은 우루과이 정책 문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 왔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경제 위기, 공급망 붕괴, 전력 수급 불안, 복합 재난 상황들을 동시에 가정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 사태를 막는다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무엇을 먼저 포기할 것인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아직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 방문은 확인만 하고 돌아가는 일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료 화면을 찾았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GDP 전망치, 성장률 곡선, 재정 지표가 먼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에는 숫자보다 질문이 먼저 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틀렸다면 질문은 단순했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갈래의 선택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설명 또한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목표를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멈춰 세웠습니다. 목표를 논의하지 않는 회의. 국가전략회의에서 이 말은 거의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루과이에서는 회의의 절반 이상이 목표 설정에 할애됩니다. 성장률 목표, 고용 목표, 재정 균형 목표. 목표가 분명해야 정책이 정당화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목표 대신 전제가 먼저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참석자가 담당 부처 이름을 밝히며 발언했습니다. 이 경우 전력 수요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대화는 빠르게 이어졌고 서로의 말을 끊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그 누구도 그건 나중에 논의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발언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앞에 놓인 문서를 넘겼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성공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대신 실패를 가정한 분기점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패 A, 실패 B, 실패 C, 그리고 각각의 실패마다 다음 선택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가능성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패는 막아야 할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실패 이후의 선택지는 거의 문서에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회의에서는 실패가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디에고를 힐끗 보았습니다. 디에고 역시 말없이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를 진행하던 한국 측 담당자가 우리 쪽을 향해 질문을 했습니다. 우루과이에서는 국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목표가 예상보다 빨리 무너질 경우에는 어떤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은 정중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즉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질문에 대한 단일한 문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회의에는 성장률 그래프가 없었던 이유가 단순한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고 대응 가능성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측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경우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겸손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현실적인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측도 맞지 않을 때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할 뿐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같은 문장이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선택지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써온 수많은 정책 문서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대화는 회의실을 나선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한국 측 실무 책임자인 위기관리정책관이 우리 대표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방금 보신 회의는 우리나라에겐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전제였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책 회의를 이 구조로 진행합니다. 저는 순간 걸음이 늦춰졌습니다. 모든 회의 그 말의 무게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만 비상 체계를 가동합니다. 평상시 회의와 비상회의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구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측 위기관리 정책관은 우리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측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정책 문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책은 늘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를 전제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 위기관리정책관은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이 맞았을 때보다 예측이 틀렸을 때를 더 자주 연습합니다. 한국의 정책회의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가가 실패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실 옆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 문서가 분류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전염병, 에너지 공급 중단, 글로벌 금융 충격, 해상 물류 마비 등. 각 시나리오는 발생 가능성이 아니라 발생 시 즉각 행동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문서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모두 필요합니까? 위기관리 정책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잠깐 웃음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기를 바라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제 메모장에 굵게 표시되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는 위기 대응 문서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검토에 머무릅니다. 정책의 중심은 항상 정상 상태에 있고 비정상은 불혹처럼 취급됩니다. 한국에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정상 상태는 잠정적일 뿐이고 비정상이 항상 기준점이었습니다. 위기관리 정책관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단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위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선택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의 국가 전략 문서가 머릿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문서에는 성장 목표는 분명했지만 포기 가능한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는 있었지만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 정책관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려는 국가는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말이 조언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왜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지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빨리 내리는 나라가 아니라 결정을 바꿀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조용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틀리지 않는 선택을 기다려왔던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몬테비데오의 회의실이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항상 급할 것 없던 회의실. 그곳에는 아직 이 질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저는 숙소방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낮에 들었던 문장들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늘 써오던 정책 문서를 떠올리며 빈 화면에 몇 줄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적 합의. 이 단어들은 제가 공무원이 된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해온 표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만 그 성장이 급격하지 않기를 바랐고 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기를 원했으며 누군가를 탈락시키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그 목표는 윤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비난받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에서 본 회의 이후 저는 처음으로 그 목표가 너무 단순한 문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장은 결과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결과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한국의 회의실에서는 누구도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무너질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한국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회의가 아니라 비공개 실무 설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무조정실에서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총괄하는 위기관리정책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성장률 그래프가 없었습니다. 대신 결정 지점이라고 표시된 여러 개의 작은 표시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책관은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 표현은 솔직했습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우루과이 정책회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늘 계획을 수정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표현을 완화할 뿐 포기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단어가 마치 당연한 절차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책관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제가 하나라도 틀리면 국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준비를 미리 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 국가 전략의 가장 큰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목표로 삼았고 한국은 실패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 내부에서 짧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동료인 디에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전제로 삼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정도면 괜찮다는 가정 위에서 정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경제는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안정적일 것이다. 국제 환경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전제들이 하나라도 흔들릴 경우를 정면으로 다뤄본 적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서 걷던 서울의 거리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성장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는 순간 다음 문장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한국은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도 다음 선택지가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차이는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국가의 태도를 완전히 달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정책 문서의 제목을 하나 고쳐 썼습니다. 중장기 성장 전략이라는 문장을 지우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를 위한 국가 선택지.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제가 믿어왔던 국가 목표 자체를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정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소규모 정책 점검 회의에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참관이 아니라 질의응답 중심의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차분했고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으며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연출도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위기관리정책관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장은 회의의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루과이는 안정적인 성장을 국가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도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표가 언제부터 유효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질문은 예상보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과거의 수치와 평가를 떠올리며
답하려 했지만 이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언제부터 잘했는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는가를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위기관리 정책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했지만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성장은 결과로 따라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경험에서 나온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얼마나 오래 선택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선택지. 그 단어는 한국 회의에서 유난히 자주 등장했습니다. 위기관리 정책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문서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성공 계획이 아닙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계획이 실패했을 때 남아있는 선택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루과이에는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이 실패하면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실패했을 때를 전제로 한 문서는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책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는 위기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위기 이후에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대표단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생존 가능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표현은 성장보다도 번영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 회의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맞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래가 틀렸을 때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정책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포기하는 연습입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너무 많은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키려는 국가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문장은 마치 정리 문장처럼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청사를 나서며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안정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고 그 철학은 이제 제 안에서도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평양 상공의 어둠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에서는 한국에서 들었던 질문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 포기할 준비, 선택지를 유지하는 국가. 이 문장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불편한 덩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몬테비데오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부처 내부 메신저에 알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긴급 경제점검회의 고위 실무자 전원 참석. 긴급이라는 표현은 우루과이 행정에서 좀처럼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평소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보고는 차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불안 요소,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 보고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즉각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바로 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이지 않다. 아직은 괜찮다. 보고가 끝나자 회의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반대편에 앉아 있던 재정 분야를 오래 담당해 온 고위 관료가 말을 이었습니다. 괜한 불안 조성은 시장 흐름에 좋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또 익숙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위기를 과장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 문장은 수십 년간 우리 행정을 지탱해온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어쩌면 저 역시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만약 이번 상황이 우리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지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반대편의 고위 관료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마르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문서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짜증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인 행정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그 질문이 회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위협도 있고 급격한 성장과 붕괴를 모두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래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틀렸을 때를 기본값으로 두고 국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위 관료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불안을 상시화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불안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요.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피하려 했고 그들은 불안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의장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틴, 그래서 당신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본 구조를 그대로 옮기듯 말했습니다. 성장 목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장보다 먼저 틀렸을 때의 선택지를 문서의 맨 앞에 두자는 겁니다. 그 말은 회의실을 둘로 갈랐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과잉 대비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처음 듣는 합리성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 논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피하고 있던 질문을 회의실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방향은 항상 그 질문을 누가 먼저 꺼내느냐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의 회의록에는 어떤 정책 변화도 어떤 수치 조정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회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부처 내부에서 작은 요청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전제 조건 정리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 정책 변경이 아니라 부속 문서 요청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문서에 성장률을 적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가정이 틀릴 경우, 이 조건이 무너질 경우, 이 선택이 실패할 경우, 그리고 각 항목 아래에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문서를 검토하던 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관적인 문서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비관적인 관점을 견뎌내기 위한 문서입니다. 회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반대도 동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에 가까웠습니다. 우루과이는 그날 이후에도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성장률이 급등하지도 않았고 경제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책 문서의 첫 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아니라 전제가 가장 먼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렇게 질문했을 뿐입니다. 이 가정이 틀리면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회의실 어느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부자가 되려고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성장해 나가면서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국가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우루과이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찬사가 아닙니다. 우루과이에 대한 반성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남미의 다른 나라들, 아니, 안정이라는 말에 익숙해진 모든 나라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국가는 틀렸을 때를 대비해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한국을 따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더 위대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래 안전하다는 이유로 묻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다시 꺼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그때도 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우루과이는 그 질문을 조금 늦게 마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순간부터 국가는 이미 다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이어가 주세요.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들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